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저곳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2. 강원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라. 3. 중국의 악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각국에서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대만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나라 대만은 타이완 자유중국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들은 타이완을 타일랜드의 태국 등과 헷갈리며 동남아시아의 저 먼 곳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 줄 알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의 선진국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만은 그동안 국제외교 무대에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공 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이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개혁개방이 진행되며 막대한 수출 시장으로 등극한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대만과 수교를 끊었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년에서야 단결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대만을 존중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 먼저 외교 관계를 끝낸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을 것을 발표를 해서 대만이 스스로 먼저 수교를 끊게 배려하였고 광화문에 대만 대표부를 두게 할 뿐 아니라 비자 없이 대만 국민들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최근 세계적인 반중국 연대가 결성되며 대만섬이 국제외교 무대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대만 내에서 친한 감정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동질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최종 공동담화문에서 대만 문제가 내적으로 언급되자 대만 외교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별하게 대만 언론들은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올 경우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으로 향해 대만을 보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국의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경고가 나올 때마다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만을 도우러 올 것이다며 안심하는 언론 보도를 내보내 대만 언론 매체들은 한국에 대해 급격한 친한파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보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될 지역에 다름 아닌 중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동부 해안가 지역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 대규모 미사일 관련 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바야흐로 강원도 그 중에서도 동해안 일원이 미사일 안보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건설의 목적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을 타켓으로 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커버 가능해서 특히 중국공 산당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파워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이 건설돼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 괌 하와이까지 보호할 수 있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 진영 국가를 지키는데 엄청난 우산처럼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모든 범위를 탐지 가능한 레이더를 완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모든 지역을 감시 가능한 레이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면 중국의 주요 지역을 대폭 감시할 수 있지만 중국대륙 모든 지역을 감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사드 사태 이후 상당수의 미사일의 방향을 한국의 주요 도시와 기관들을 조준하게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중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중국의 모든 미사일이 한반도의 주요 기관을 타격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구르 내몽골 티벳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건설을 하면 무역보복 등에요. 바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한미 간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중국 내몽골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한다거나 미사일 기지의 근원 타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므로 인해서 중국 전역까지 커버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일 배치로 가장 유망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의 해안가 라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고서저 즉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으로 동해안의 해안지대는 서쪽으로 가파른 태백산맥이 마치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레이더 탐지나 미사일 요격 등이 다소 어려운 지역. 으로 천혜의 미사일 기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태백산맥이 미사일 기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백산맥을 따라서 동해안에 밀도 있는 미사일 기지가 배치가 된다면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능한 천혜의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미 중국 측에서는 동해안의 해안라인을 따라서 특정 지역의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동해안의 도시를 선정해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 후 중국인 관광객들을 현지 주민들보다 수십 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여러 지자체의 지역 그중에서도 동해안의 주요 도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주로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지방 관광도시들이 이러한 영주권 판매 사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접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에서 차이나타운 이 생김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이민제도 즉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급속도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사업이지만 지역의 안보 환경에는 매우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사일 기지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지역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특정 국가의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갖고 지자체장과 지역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사실상 미사일 기지의 건립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나타운 건립 시도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립하는 지역에 주변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주변으로도 이러한 차이나타운 개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질 동해 미사일 기지에도 역시 차이나타운에 진출해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강원도 미사일 기지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되는 미사일 시설을 보조하는 시설이 바로 울릉도 평창군 황병산에 함께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관련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뿐 아니라 일본 열도를 마치 콤파스의 원을 그리듯 울릉도에서 감시와 요격. 일부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대한민국 이 중국, 일본, 러시아를 뛰어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속한 전 국토의 미사일 기지화를 추진해서 어느 국가도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지는 안보 환경에 앞서 관광과 투자를 빌미로
지자체에 투자되는 자본들은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의 시험 운행이 있었는데 이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453km를 기록한 것인데요. 중국 인민일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 CR450호는 시험 운행에서 시속 400km 이상 속도로 주행했고 해상철도 대교에서 시범 운행을 했을 때는 시속 453km를 기록해 중국 대륙을 흥분시켰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고속열차가 안전성, 제동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고속열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만큼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고속철도 총연장은 42,000km로 전 세계 고속철도 총길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25년까지 고속철도 총연장을 5만 km로 늘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95%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일단 빨리 만들어 내고 보는 식의 속도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대단하다는 반응이 아니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0km로 주파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모든 운송수단의 특성입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속열차 구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구간도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세계 최장의 고원철로이자 청정지역인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침장철도에서 고속열차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고속열차 푸싱호 시 891편이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고원지대와 저온 환경, 자외선 및 모래바람에 견딜 수 있다며 칭장철도 노선을 홍보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시닝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연결하는 칭장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긴 구간 건설된 철도로 최고 5,072m의 고원지대 구간을 통과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고원지대인데 과연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이런 고원지대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와 검증을 거쳤는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고지대 터널이면 집안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곳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악천후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언땅을 뚫고 터널 및 철교 공사를 해야 해서 무려 26년에 걸쳐 1차 개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닝에서 나사까지 1,956km를 잇는 칭장철도는 안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으로 유명합니다. 침장철도가 개통된 지 1년 만에 티베트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고 수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장철도가 개통되자 티베트에는 철도가 열리기 전보다 4배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 주변에서도 건물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기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나 됩니다. 고원의 만년설도 오는 2090년에는 절반 정도만 남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칭장철도가 티베트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철로를 더 연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많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발생한 후난성 열차 탈선 사고는 1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부상당했는데 폭우로 인해 일부 선로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2011년 7월에 있었던 중국 저장성 원저우 함푸선 고속철도 상에서 고속열차가 추돌하고 탈선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고의 시작은 고속열차 E3115가 운행 중 벼락을 맞고 동력을 상실하여 멈춰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10분 간격으로 뒤를 따라오던 뒤 301호가 앞에 멈춰 서 있던 뒤 3115호를 들이받아 이 객차 4량이 탈선하고 그중 2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했으며 뒤에 오던 뒤 301호의 객차 4량도 탈선하여 교량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신호 시스템의 일종인 ATC나 ATS가 작동해서 후속 열차를 정지시키지만 이날은 벼락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잇따라 오던 후속 열차가 정지 신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저장성 당국은 사망자가 3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버를 둔 보신담은 이 최악의 고속철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으며 사망자 259명, 부상자 183명, 실종자 154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뒤처리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는데요. 사고 처리를 한답시고 관계 당국이 사고 차량을 중장비로 밀어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가자 사고 객차 안에 생존자나 사망자가 더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한 건 많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묻는 작업을 중계한 방송에서 희생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져 많은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이 작업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지만 중국 철도 당국은 모든 생존자를 구조했다며 구조 작업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후 2살짜리 여자아이가 객차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어찌된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철도 당국은 이는 생명의 기적이란 황당한 답을 했을 뿐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사고 원인으로 전력계동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중국 당국이 사고가 난 차량을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453km를 주파했다는 고속철도가 탄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최악의 참사 이후에도 중국의 고속철 건설은 계속되었고 불과 1년 전에도 중국 구이저우성 산사태 속에 고속철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고속열차 맨 앞의 기관차는 콘크리트로 된 승강장과 충돌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닝에서 티베트 자치구, 나사까지 평균 해발 4,000m의 고원지대를 지나가는 칭짱철도. 이 노선이야말로 중국이 고속철도를 무리해서라도 건설하는 이유를 가장 잘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원 철로에서 고속열차를 운행시켜 티베트의 청정지역이었던 나사까지 굳이 연결시킴으로써 나사는 오염되었고 순수했던 티베트는 여기저기 난개발 중입니다. 이는 곧 중국 정부의 서부 자치구 중앙집권화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칭짱 철도의 신인 거울무 구간은 베이징과 시장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칭하이성 교동 시스템의 생명선이라고 홍보해 왔는데요. 결국 칭짱 철도로 대변되는 서부 자치구 철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눈의 가시 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에 최근 고속도로 4개를 한꺼번에 개통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서부 지역에 무리하게 고속철을 설치하는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서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이 지역의 분리 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개동시키며 잦은 사건 사고와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승객의 안전에 집중하여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통해 철도 운송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빠른 고속열차를 개발해도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한국 열차들입니다. 지난 2021년 현대로템은 캐나다 에드먼턴시 정부와 2,188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으로 사전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특히 이 테스트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승객 편의를 위한 기술도 시험 운행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와 승객들의 편의성,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도 수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주한 호주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현지 철도업체인 다우너 측과 컨소시엄을 맺어 전동차 제작 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2164억 원입니다. 특히 해당 전동차는 퀸즐랜드주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중 유일하게 호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호주 장애인 교통안전 기준을 만족한 차량입니다. 이번 현지 입찰에서 현대로템은 해외 전동차 수주 실적과 함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 철도 차량 생산 기술을 이전한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참여했고 이 점이 부각되어 까다로운 호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 수주에 나선 반면 중국은 철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치며 한국을 견제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인 것인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국들 정상들은 미국 대신 한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파격 제안을 동시에 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아무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비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시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12위입니다. 이국의 GDP는 한국의 15배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앞으로 평생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최근 너무나도 핫한 2차 전지. 203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815조 원으로 600조 원 수준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마저 압도적인 격차로 뛰어넘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배터리를 통해 작동된다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규모는 수천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천조 원짜리 배터리 제조 비용 중 무려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 이 양극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세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 시킨 곳이 바로 한국의 에코프로그룹. 황제주 주당 100만 원 이상 주식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에코프로 주가의 급격한 상승세로 인해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국내 주식 부자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그룹 일가 4명을 제외한 7대 그룹 총수와 총수 일가는 물론 국내 쟁쟁한 재력가의 순위가 이동채 전 회장보다 아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혜선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까지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대한민국 부자 순위 5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1일 헤럴드경제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상해 개인주주 랭킹 7월 7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평가액은 4조 9,175억 원으로 탑 5분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에코프로 주식이 너무 비싸다며 공매도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2차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여의도 증권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매도 의견의 보고서를 내며 사실상 주식을 팔라고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웃기나 한 듯 주가가 오르더니 급기야 증권업계에서 황제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가 100만 원 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전망을 믿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은 숏 커버링, 숏 커버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최근 한 달 동안 50만 주 넘게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숏 커버링은 공매도로 미리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숏 커버링이 진행되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이른바 숏 스퀴즈라는 현상도 발생하죠. 김기주 KPI 투자자문 대표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에코프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숏 커버링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수십 %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증권사들은 이제 아예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삼성증권, 하나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4월과 5월부터 매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반대로 주가가 폭등하자 대망신을 당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아예 분석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며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하라는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사라고 하면 팔고 팔라고 하면 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마저 꺾어버리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2차전지. 한국의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산 배터리와 같거나 더 훌륭한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갖춘 동시에 중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 및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리튬 및 2차전지, 배터리, 금속 부문을 담당하는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수석 애널리스트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일본 기업과 비교해 갖고 있는 우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일본의 품질과 중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 생산 확장이 봉쇄 조치로 둔화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린 국가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난지만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지만 아직 세계 1위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조사기관이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자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의 산업 장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세계 로봇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고의 국가들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데다가 카이스트는 MIT마저 제치고 자율주행 로봇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봇 기술도 한국 못지않게 유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요. 이렇게 세계 1, 2위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스라엘 컨퍼런스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의 만남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를 만들고 세계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들을 두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에 200조 원, 10년 뒤면 최대 2,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드 컨설팅 프라이버트 리미티드는
이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 예측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최근 대규모로 무기를 구입하더니 수십, 수백 조에 육박하는 원전 건설까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원전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독일, 체코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 중국을 잇는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라며 특히 무기 등 방산 수출과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인 만큼 하우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기는 더 이상 너무 성능이 후져서 쓰지 못하겠고 미국산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과 초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